대한보건협회가 소개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팀의 논문을 보면 2018년 스마트폰을 사용한 초등학교 1학년 약 2,900명과 중학교 1학년 2,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개천절이자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중부지방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전라권과 경남, 부산, 울산, 제주 등에는 5mm 미만이고 충청과 경북은 0.1mm 미만의 빗방울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아나운서 김성훈이었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2023년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고 계시지요? 추석 연휴에도 정치권은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 강서구에 결집해서 총력전에 나섰고요. 단식 후유증으로 입원 중인 이재명 대표도 강서구에서 복귀할 전망입니다. 장관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는데요. 최영두, 박성준 의원과 함께 정치권 소식 이야기 나눠봅니다. 가계부채 증가폭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코로나 이후 20대들의 우울감은 1.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갱신하고 증가하고 안 해도 되는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선수들 기록만 갱신하고 기록 깨고 막 그러면 좋을 텐데요. 주스에서 뉴스 이모저모 정리해드립니다. 평소보다 긴 추석 연휴입니다. 북적북적 소란한 와중에도 외롭다, 쓸쓸하다, 명절이 싫어요, 이런 분들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 빈자리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김재동 씨가 출동합니다. 외로움 전문가, 고독 전문가 김재동 씨가 추석 특집으로 주진우 라이브에서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나비처럼 날아 벌처럼 쏜다. 여기는 주진우 라이브입니다. 오늘도 자중자애, 겸손하고 진정성 있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개천절입니다. 6일 연휴도 끝나갑니다. 명절이 끝나면 쓸쓸해요. 외로워요. 사랑하는 연휴가 떠나갔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진짜 떠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일수록 잘 마무리해야 됩니다. 추석 연휴 잘 마무리하도록 우리가 좀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추석은요 너무 외로웠어요. 이번 추석은요 이 일로 스트레스 받았어요. 아이고, 이 말을 하지 말걸, 아이고, 이걸 하지 말걸,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고민 다 이렇게 토로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고독 전문가, 외로움 전문가 김재동 씨가 다 풀어드립니다. 자 평소 고민거리도 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요 잠시 후 2부에서 자세하게 저희가 풀어드릴 테니까 고민 상담 김재동 씨가 나섰습니다.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많은 문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탐사보도 외길 인생 20년. 주 기자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비리와 부리가 사라지는 그날까지 오늘도 흔들림 없이 주진우 라이브와 함께 진짜 중요한 뉴스만 쭉 뽑아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가계부채가 걱정입니다.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비교 가능한 26개국 중 최고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내 총생산, 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난해 108.1%를 기록했는데요. 5년 전인 2017년보다 16.2%포인트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네. 민간 부채 데이터가 집계되는 26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대 증가폭이고요. 때문에 최고치입니다. 한국에 이은 가계부채 증가율 2위는 슬로바키아였는데 9.1%포인트였고요. 일본이 7.7%포인트로 3위였습니다. 스위스는 2.5%포인트, 독일은 2.3%포인트 늘었고요. 미국 등 다른 주요국들은 가계부채 비중이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업 단단하다. 그리고 국가 이거 창고도 튼튼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는 항상 걱정이다. 개인들이 가난하다 이런 지적 계속 있었어요. 이 부분 각별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기업 부채도 국가 부채도 증가 속도가 상당합니다. 네, 한국의 GDP 대비 비금융 기업 부채 비율은 2017년 147%에서 지난해 173.6%로 26.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38%포인트의 룩셈부르크에 이은 두 번째 증가폭입니다. 가계부채와 기업부채가 급증하면서 이를 종합한 GDP 대비 민간 부채도 2017년 238.9%에서 지난해 281.7%로 42.8%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이 역시 26개국 중 가장 높습니다. 네. 또한 중앙정부 부채도 지난해 GDP 대비 54.3%로 2017년 40.1%보다 14.2%포인트가 증가했습니다. 비교 가능한 87개 가운데 16번째였습니다. 다만 일본이나 이탈리아, 미국 등 이 주요국에 비해서는 이 GDP 대비 부채가 절반 수준 이하, 많게는 4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네. 추석이 끝났습니다. 민생, 경제 좀 챙겨야 됩니다.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이렇게 돌보는 정치 보고 싶습니다. 네. 돌아와야 되는데 정치야 어디 가고 지금 뭐 하고 있니?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 많았습니다. 정치 걱정을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 걱정할 만도 해요. 코로나 이후에 우울감, 불안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가 그렇습니다. 네, 지난 5년간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약 90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지난해 우울 불안 진료 환자 수가 175만 명으로 코로나19 발병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3.1%나 늘었고요. 특히 20대에서는 50%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숫자는 60세 이상이 334만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50대가 143만 명, 40대가 136만 명, 20대가 127만 명, 30대가 123만 명이었고요. 10대도 38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580만 명으로 전체의 64%를 차지해서 남성에 비해 더 많았습니다. 치료를 받은 환자만 900만 명이 넘습니다. 우울해요,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 이런 분들 손 내밀어야 됩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불안 요소들, 그런 또 연쇄 폭행 이런 내용도 보면 다 우울과 불안에서 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 지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늦는데 더 늦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100만 명이 아니라 900만 명입니다.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뉴스 계속 전해드리네요. 정부에서는 정부 뉴스로 가보겠습니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일 모레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 윤재용 원내대표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민주당이 청문회를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이것은 막가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틀 앞으로 다가온 김행 후보자의 청문회가 정상적으로 열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며 보이콧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여당이 청문회에 아예 참석하지 않는다고요? 네, 여성가족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민주당 단독으로 회의를 열어서 오는 5일 이 김행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일정과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고 반발했고요. 김행 후보자도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후보자도요? 네, 민주당은 주식 파킹 의혹과 관련해 김행 후보자의 신우이 등을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행 장관하고 유인촌 장관 같은 날 이렇게 인사청문회인데 여야가 좀 합의를 해서 다른 날로 잡았으면 하는데 그래도
폈는데 지금 후보자도 여당도 안 나온다. 무슨 일일까요? 그런데 김행 후보자 새로운 의혹이 있네요. 네, 김행 후보자는 앞서 2018년 이 본인이 동업자와 함께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가 폐업 위기였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예. 당시 본인은 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위키트리 운영사인 소셜뉴스와 관련이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김행 후보자가 3년간 해외 연수를 하면서 소셜뉴스로부터 최소 1억 6천여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 폐업 위기의 회사에서 어떤 대가와 명목으로 급여를 받았는지 구체적 소명이 필요하지만 김행 후보자는 관련 자료 일체에 대해 국회 제출을 거부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청문회 때 이렇게 해명해야 될 내용이 또 하나 늘었네요. 한 13개쯤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유인촌 장관, 문체부 장관 후보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블랙리스트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했네요. 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민주당 이상헌 의원의 질의에 대한 서면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에 대한 블랙리스트가 없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유인촌 후보자는 때문에 이 블랙리스트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명박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라는 입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별도의 수사나 조사가 불필요하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때 블랙리스트 문건이 있었고요. 블랙리스트로 방송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있는데요. 나도 이때 당했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김재동 씨 같은 경우는 문건도 여러 차례 나왔지 않습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저도 방송 출연하다가 그날 이렇게 날아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아예 없었다고요. 네, 또한 유인촌 후보자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 전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들에 대한 사퇴를 종용했다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일괄 사퇴를 종용한 바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셨어요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문체부 주변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본인은 모른다. 없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우림 김유나 씨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에 대해서 비판한 걸 가지고는 공개적 표현에 신중해야 된다.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 책임도 따른다. 공개적 표현에는 신중해야 한다. 근데 찍지마 XX 왜 그러셨어요? 이 얘기 당연히 나오지 않습니까? 공개적 표현 신중해야 된다.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존중돼야 된다는 게 헌법의 취지입니다. 그런데 정치인들, 지도자들 장관 시절에 찍지마 XX 막 욕하고 막 그리고 본인이 막말하셨으면서 본인은 표현의 자유고 가수가 얘기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소린지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청문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블랙리스트 또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막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우려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유인촌 장관이 돌아온다 하면서 걱정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해외 출장 갈 때 배우자와 여러 차례 동행했다는 주장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최근 5년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해외 출장을 할 때 배우자가 여러 차례 동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유남석 헌재 소장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차례 부인과 함께 해외 출장을 나간 바 있습니다. 합의를 썼으면 괜찮을 텐데요. 그런데 이 배우자 동행에 투입된 헌법재판소의 예산이 5,320만 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박주민 의원은 동행 때마다 유남석 소장의 배우자가 유남석 소장과 비슷한 액수의 헌재 예산을 사용했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죠. 어디 갔어요? 네, 여러 군데를 갔는데 특히 지난 4월에 이 프랑스 스페인 출장의 경우 그 유남석 소장이 1,611만 원의 예산을 쓸 동안 유남석 소장의 배우자는 1,313만 원의 예산을 썼다라고 박주민 의원은 밝혔습니다. 배우자가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 겁니까? 네, 박주민 의원은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말했는데요.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는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말했고요. 네. 그리고 배우자를 동행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예산을 사용하는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은 배우자의 출장 동행은 위법이 아니다 이렇게 전해왔다고 합니다. 위법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거는 예산을 마구 쓴다 이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관행 이거 바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인 수십 명이 미입국하다가 붙잡혔어요. 네, 보령 해양경찰서는 오늘 새벽 중국에서 미입국을 시도한 2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배를 타고 오늘 새벽 1시 53분쯤 충남 보령시 대천항 약 3.7km 지점에서 구명조끼 등을 입고 바다에 뛰어든 뒤 헤엄을 쳐서 미입국하려 했습니다. 3.7km를 바다에서 헤엄쳐서 온다고요? 네, 이들 중 21명은 대천항 일대에서 모두 검거됐고요. 한 명이 택시를 타고 지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안산시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도 오전 8시 47분쯤 안산에서 검거에 성공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모두 40대 안팎의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들로 제3국 국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나이와 관계, 미입국 경로와 동기 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아직도 이렇게 미입국, 밀수 이런 분들이 있네요. 다 잡힙니다. 다 잡혀요. 헛된 꿈 꾸지 마시고요. 우리 치안이 얼마나 단단한데요. 일본이 오염수 2차 방류 곧 시작합니다. 네,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2차 방류를 위한 준비 작업을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 바닷물에 희석한 소량의 오염수를 대형 수조에 넣은 뒤 이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하는 작업인데요. 네.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확인되면 기존 예고대로 오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도쿄전력은 2차 방류 기간 1차 때와 거의 같은 양인 약 7,800톤의 오염수를 대량의 해수와 섞어 후쿠시마 제1원전 앞바다로 내보낼 계획이고요. 여기에는 약 17일이 소요되고 하루 460톤이 방류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고 걱정이네요. 잘 검증하고 있어야 될 텐데 검증은 잘하고 있겠죠. 믿어도 되겠죠. 더 국민들이 불안해하니까 더 꼼꼼하게 잘 확인해야 됩니다. 포천에서 민간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8분쯤 경기도 포천시 소읍 이 고모리 저수지에서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헬기에는 기장 1명이 탑승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안타깝게도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사고 헬기는 현재 저수지 물속에 잠긴 상태로 저수지 깊이는 수심 10에서 13m가량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잠수부 2명 등 인원 67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해 구조활동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사고 헬기는 담수 작업을 훈련하다가 이 추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벨 생리학상 수상자는 mRNA 백신을 만든 주역들이었습니다. 네,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기여한 헝가리 출신의 커털린 커리코 헝가리 세게드 대학 교수 그리고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의 드루 와이스먼 교수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메신저 리보액산 이른바 mRNA 백신을 개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현대 인류 건강에 가장 큰 위협 중 하나였던 시기에 전례 없는 백신 개발 속도에 기여했다라며 다른 코로나19 백신과 함께 mRNA 백신이 130억 개 넘게 투여됐고 수백만 명의 생명을 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 계속 발표되죠? 네, 현지 시간으로 3일에는 물리학, 4일에는 화학, 5일에는 문학, 6일에는 평화, 9일에는 경제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가 됩니다. 자, 우울한 뉴스 많았죠. 네. 자, 그래도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태극전사들 계속 승전보를 날리고 있습니다. 네, 탁구 여자 복식에 출전한 띠동갑 듀오 신유빈 전지조가 어제 결승에서 북한을 4대1로 가볍게 제압하고 아시아 무대 정상에 올라갔습니다. 두 선수는 한국 선수로는 21년 만에 아시안게임 탁구 금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국 선수가 아시안게임에서 탁구에서 마지막으로 금메달을 따냈던 것은 2002년 이 부산 아시안게임 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특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남과 북이 결승에서 맞붙은 건 전 종목에 걸쳐서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세 번째 게임만 북한에 내주고 나머지 게임을 모두 따내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신유빈 선수 출전한 모든 종목에서 입상했는데요. 네. 앞서 열린 단체전, 혼합, 복식, 단식에서는 모두 동메달을 따냈습니다. 비아기 신유빈 최고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야구는요, 대만한테 패했어요. 아이고, 근데 태국한테는 이겼네요. 네, 한국 야구대표팀이 태국을 대파하고 조 2위로 슈퍼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7대0 5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로써 조별리그를 2승 1패로 마쳤고요. 3승의 대만에 이어 조 2위를 확정했습니다. 네. 한국 여자 핸드볼 대표팀 중국과 4강에서 만나서 30대 23으로 누르고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은메달은 확보했는데요. 우리 대표팀은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 이어서 아시안게임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합니다. 네.
한국 여자 바둑은 중국과의 결승전에 출전했지만 1대2로 아쉽게 패했습니다. 하지만 은메달을 따내며 기량을 뽐냈고요. 네. 그리고 남자 카약 4인승 500m, 여자 카약 4인승 500m에서도 우리 대표팀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네. 양궁 여자 컴파운드에서 소채원 선수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잘했습니다. 훌륭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여자 축구 남북 대결을 이렇게 중계하면서 한국을 괴뢰로 표기했더라고요. 괴뢰. 2018년 전대에서는요. 자카르타 팔렘망대에서는 남북이 단일팀으로 손을 잡고 공동 입장했습니다. 한반도기 들고 같이 응원하고요. 단일팀을 만들기도 했는데 남과 북이 이만큼 멀어졌구나 이런 생각에 한 가슴 한켠은 좀 씁쓸했습니다. LG 트윈스가 29년 만에 정규 시즌 우승했습니다. 네. 90년, 94년에 이어서 세 번째인데요. 어이구 LG 팬들 막 지금껏 정신 수양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셨는데요. 네, 축하드립니다. 29년 만에 야구 정규 리그 우승은 LG 트윈스 목이었습니다. 주스 정상근 기자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이현 씨. 네, 막바지 귀경 차량들이 고속도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현재 충청권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의 정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안 휴게소에서 남천안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을 보면요. 당진에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용담터널에서 팔곡터널, 일찍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신탄진 부근에서 주춤하는 모습이고요. 다시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후로는 큰 정체 없이 이동 가능하겠습니다. 경기권 이동이 어려운 곳은 강원 지역과 이어지는 길들입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정 부근에서 화도 쪽으로 막히고 있고요. 다시 덕도 3패에서 강일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인데요. 이천에서 호법분기점, 덕평에서 양지 터널 쪽으로 밀려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오늘의 정치권 상황, 추석 연휴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최영두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바빴습니다. 네. 사람들 만나게 되잖아요. 사람 만나죠. 네, 가서 무슨 얘기 하셨고 무슨 얘기 들으셨어요, 최영두 의원님? 우리 박 의원님 썩 안 좋아하시겠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적반하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붕괴하고 허탈해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어떻게요? 아니 그렇게 당당하게 불체포 특권 행사하지 않고 방탄 뒤에 숨지 않고 떳떳하게 받았으면 진작 그렇게 불구속 재판 받을 수 있는 걸 가지고 네. 1년 반 동안 그렇게 방탄국회하느라고 몰아칠 필요가 있었느냐는 하나 하고 네. 그리고 영장판사 기각 그 결정문을 보면은 네. 혐의가 소명된다. 네. 상당한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이런 유죄 심정을 보여주는 유죄 심정이라 그러죠. 네. 그 판사가 영장 판사는 실질을 판사하는 게 아니고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느냐, 예. 도주 우려에 우려가 있느냐, 이런 것만 봅니다. 그건 형식 요건으로 이제 판단한 건데 그런데 마치 무죄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참 사람들이 참 해도 해도 너무한다.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이런 얘기 들으셨어요? 잘한다 말씀하시죠. 말해요? 예.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게 다 잘할 수야 있겠습니까? 다 잘할 수 없을 텐데 큰 골격에 큰데 우리가 여러 가지 기둥이 무너졌다. 외교 안보에서도 참 걱정이 많았고 또 이 건전한 노사 관계라고 보기에는 좀 힘든 아주 강성 노조 특히나 심지어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뚝 내세우는 이런 노조가 그건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죠? 주한미군 철수랑 자기 노조랑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런 노조가 하고 우리 같은 동네는 레미콘도 못 돌리게 하고 하는 이런 엄청난 강성 노조 때문에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데서는 법의 원칙을 보여줬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최영두 의원님 얘기 들으니까 네. 세상에는 참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구나. 지금 집권당의 우리 최영두 의원님이 합리적인 분이시는데 왜 이렇게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옹호하는 발언만 다 할지 잘한다. 다 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에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네. 이제 지역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가결했을 때
도대체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상당히 이제 분노하는 목소리가 많았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하는 동안에 밤을 다 새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지역민들 인사 갔는데 조마조마하면서 눈물로 밤을 새웠다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사 문제를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인사 신원식 그다음에 김행 유인촌 이게 한결같이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어떻게 장관 후보자를 내세웠느냐. 그리고 이제 경제 얘기 많이 했어요. 경제 정말 민생 경제 어려운데 윤석열 정부가 좀 손 놓고 있는 것 같다. 국가 정부가 진짜 도대체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말씀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것 같다. 민심의 어떤 도도한 물결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주셨고 특히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나라가 지금 멍들고 있는 거 아니냐. 바로 잡아줬으면 좋겠다. 민주당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만난 네.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경제 얘기 많이 했다고 했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는 좀 민주당이 저 지역 구민들 그다음에 국민들 걱정하는 이재명 대표가 뭔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 보여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당연한 거고요. 지금 이제 민심의 어떤 도도한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거고 추석 민심에서 이제 저희가 확인하고 보고 그걸 네. 느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10월로 가서 이제 큰 하나의 정치적 흐름의 분수령은 저는 이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제 검사 정권인데 검사 정권은 어떤 특징이냐면 민심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자신들의 수사를 통해서만 수사의 집행을 통해서만 그 강한 권력, 공권력을 집행만 해봤지 민심의 척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이 윤석열 정권이 1년 반 동안 무도한 집행을 해왔는데 과연 그렇다고 하면 이번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이다. 민심의 척도가 되는 것이다.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겠죠. 아니 역대 최다 득표란 대통령을 누구나 민주적 선거를 거쳐서 그렇게 커피 게이트니 없는 말 다 만들어 가지고 여론 조작을 했던 그런 참 엉터리 선거에 단장판 선거에서 최다 득표로 당선된 대통령이 검사 정권이라뇨. 검사 뽑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당선된 대통령이고 네. 지금 전국까지 보자면은 네.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 행사 없이 했으면 진작 뭐 그 문제 전국을 이렇게까지 어렵게 할 필요 없었는데 방탄하려고 국회의원 되고 또 야당 대표 돼가지고 이렇게 풀어놨던 이게 이제 큰 문제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이 많이 흐트러진 거고요.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말씀하셨는데 이 뭐 강서구청장 선거 사실은 구청장을 뽑는 선거입니다. 네. 예, 뽑는 선거고 여기 핵심은 이런 거죠. 지금 시민들의 관심은 김태우 구청장 후보. 이분이 이제 지난번에 그 대부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바람에 네. 구청장에서 물러났고 네. 그 구청장을 뽑는 이제 보궐선거입니다. 네. 이게 이제 옳으냐 뭐 이런 데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음을 하는데 이 그 김태우 후보야말로 정말 그 휘슬 블로워 영어로 이야기하자면은 우리말로 하자면은 공익 제보. 네. 그러니까 자신이 청와대 행정관이라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공직 기회에 공직을 하고 있으면서도 권력 핵심에 이런 민간인 사찰이라든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묵과할 수가 없어서 이제 고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탄압을 받고 해임을 당하고 기소되어서 이제 사졌지만 저희들은 이분이 공익 제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정권이든 정권 내부의 은밀한 비밀 그리고 이런 불법 이런 것들은 사실 내부 고발이 없으면 참 밝히기 힘듭니다. 네. 우리 그 내부 고발을 통해서 만일 그 내부 고발이 가짜였다면 그건 정말로 큰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그 내부 고발의 결과 전부 고발 내용들이 다 사실로 드러나서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공익 제보의 가치인데 이걸 이제 대법원이 너무 형식적인 판결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했고요. 다음에 좀 이분을 우리가 그냥 내리꽂은 게 아니고 우리는 경선을 했습니다. 지금 강서구에서 강력한 경쟁자도 있고 했는데 당내 경선을 해가지고 새롭게 이제 강서구청장을 또 새롭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한 건데 상당히 그 주윤발을 닮았다는 평가가 있어서 인상도 좋고 어제 내 유세를 따라다니 보니까 좋은 말도 정치적이지 않고 어떻게 강서구를 살릴 것인가. 그런데 어떻게 화곡동을 마곡처럼 변화시킬 것이냐. 빌라를 아파트로 네. 발전시킬 것이냐. 이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논리로 민생의 어떤 그 심판을 받을 것 같습니다. 박성준? 아니 최영도 의원님이 지금 제가 이제 그 법원 판결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이 생각나지 않아서 지금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려야 되는 그런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리는데 좀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공익제보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최영두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법원의 판결에는 공익제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경의 사유가 안 된다 이렇게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아니 제가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보시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최영두 의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한번 그렇게 이야기했던 제가 대부분 그렇게 판결이 한번 제가 심각하게 좀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선거는 매우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김태우 후보가 강서구청장 당시에 범법자 아니었습니까? 범죄자였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강서구청장에 물러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범법자를 사면해줘서 다시 국민의힘이 후보로 만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건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찍어서 실질적으로 경선이라는 과정을 했다고 하지만 이 김태우 후보를 밀어라고 하는 언명이 나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후보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번 선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 되는 선거가 된 거예요. 대통령이 이것을 사면해주고 후보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조그만 기초자치장 선거지만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총동원령이 내려서 선거를 치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국민의힘 심판론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라고 하는 것은 김태우 후보의 범법 행위에 대한 또 다른 심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범법자를 지명해서 사면해서 다시 후보로 만들어줬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에 대한 심판까지 얽혀 있는 것이다. 이 하나의 단순한 강서구청장 선거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는 중요한 중간평가적인 개념이 있는 것이죠. 중간평가가 아니라 정말 민주당이 주장하는 허위와 위선 그리고 권력 내부의 그 엄밀한 불법 행위를 폭로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을 칭찬하는 그런 나라 그런 사람을 상찬을 못할 망정 네. 탄압하고 이렇게 엮어넣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냐 어떤 나라를 우리가 만들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봅니다. 그리고 이 김 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원이었습니다. 네. 2018년 말 특감반 관련 의혹을 폭로했는데 네. 대표적인 의혹이 이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김원경 전 환경부 장관, 네. 뭐 그다음에 신민수 균형인사 비서관 됐는데요. 이분들이 전부 실제로 이 고발을 통해서 네. 수사가 들어가서 실형을 다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공익신고자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됐는데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이런 것들 내용들이 공무상 알게 된 비밀이다 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서울지검에 고발을 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형식 논리에 따라서 이 법원이 어떤 경우에는 뭐 이런 분들이 폭로했던 예컨대 뭐 울산 시장 선거 개입 사건 뭐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도 1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렇게 대부분 김명수 대법원의 정말 그 지연되는 재판 또 이런 아주 그 편향적인 재판의 결과인데 어쨌거나 거기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판단할 거라 봅니다. 이게 공익 제보였느냐 정말 민주주의를 살리는 제보자였느냐 이런 중요한 판단이 있겠죠. 김태우 지금 구청장 후보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 중에 민정수석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으로 이렇게 그렇죠. 차출이 됐죠. 네.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였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비위 혐의가 있어서 징계를 받고 서울중앙지검으로 돌아갑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공익 제보를 하겠다면서 인터뷰를 하고 나섰고요. 그 이후에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3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 이후에 3개월 만에 대통령실에서 지금 사면을 했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건 또 하나 중요한 거 뭐냐면 잠깐만요. 많이 하시니까 저도 좀 제가 아까 그 정정을 하셔야 되는데 2019년에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제보자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셔야죠. 최종 대법원 판결 내용을. 그리고 아니 정정을 하시려면 하시죠. 대법원 판결에서는 아마 공익제보자가 아니기 때문에 감경사유가 아니라고 제가 정확한 워딩을 좀 생각나는데 공익 사실을 대법원 그렇게 해서 감경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대법원 제가 판결 읽어드릴게요. 제대로 하시 바라겠습니다. 대법원은 일부에서는요 피고인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면서 취득한 첩보보고서 등을 언론기관 등에 누설하여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며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겠습니다. 대법원 판결 내용이었습니다. 네. 자, 김태우는 정식 공무원으로 공익신고자로 지정했습니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 때 권익이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권익위에서. 대법원 예. 판결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대법원 판결 내용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난 사람을 사법부가 유죄 판결 내는데 채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대통령의 사면에서 이렇게 후보로 지정했다라는 것 자체가 자.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상당히 훼손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법 독립을 훼손한 게 네. 아니고 그것이 대통령의 사명권이고요. 네. 국민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면은 불법 권력의 핵심의 불법 행위를 폭로하는 사람을 단순히 그것이 공무상 취득한 비밀이라는 이유로 억압하고 기소해서 이렇게 처벌받게 한다면 누가 용감하게 그걸 폭로하겠습니까? 네. 폭로한 내용의 진위 여부, 그 진실성 여부가 중요한 가름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대법원 내용과 지금 권익위 내용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태우 구청장 얘기는 여기까지 할까요? 네, 저도 찾아보려고 하다가 지금 시간이. 네. 김태우 아마 이야기하면 정확하게 할수록 제가 그거 이야기하면 기억하고 할수록 있습니다. 민주당 유리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십시오. 계속 끝까지 하십시오. 갑시다. 예. 그래서 우리 저 진규 후보가 그리고 도덕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월등한 그리고 후보기 김태우 후보자 때문에 된 국민들이 뒤에 1년 심판할 만에 겁니다. 예. 강서구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1년 만에요? 예, 1년 만에 어떤 근거로 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근거 없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됩니까? 1년 만에 어떤 성장을 했다는 지금 겁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 정확한 이른바 님비 같은 그런 지역 현안을 해결했고 강서구에 다녀오신 지금 직접 최영도 의원님. 다녀왔습니다. 아니, 자, 그냥 자, 제가 그런데 보니까 지지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자, 많이 여기서요? 하고. 예. 어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네. 18% 진다. 김태우 후보가 진다. 이렇게 진단하더라고요. 그래 나도 그래서 어제 그런 이야기해서 어제 방송 내용을 보니까 네. 이게 이제 통상 그랬다 21대 총선에서 네. 21대 총선 때 사실 우리 당이 전체적으로 좀 참패한 분위기였고 네. 당시에는 거꾸로 이게 코로나 위기라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네. 위기가 오면서 정부 여당을 지지의 위기 때는 정부 여당을 지지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그렇게 됐는데요. 그걸 가지고 이제 근거로 한 이야기인데 이번 선거는 지금 완전 새로운 양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강서구 지형이 좀 반한 것이 마곡 지구에 LG 사이언스 파크가 오면서요. 마곡 그래서 요즘 그 김태우 후보의 말이 모든 동네를 마곡처럼 만들겠다는 겁니다. 마곡 가보면 진짜 실리콘밸리 같습니다. 네. 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얘기한 내용을 어느 정도 신뢰해요. 왜 그러냐면 여의도 특히 국회 주변의 이 정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밀림 세렝게티하고 비슷한 거예요. 세렝게티까지 나왔어요? 네. 건자에 있었던 그 사람이 권력을 잃고 힘을 빠졌을 때 이 여의도에는 수많은 또 다른 기다리는 사자와 하이에나가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김기현 대표 저는 유지할 수 없다고 봅니다. 유지하기도 어려운 거고 왜 그러냐면 김기현 대표가 아마 지지율이 3%인가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참 그 여론조사에 근거하지도 않은 아니 제가 예전에 아마 그런 지지율이 있을 수 있습니까? 몇 퍼센트 되지 않은 지지율이었을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그거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았기 그러니까 때문에 지지율 수치에 어쨌든 아니 제가 얘기하는 그 지지율이 진짜 바닥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 당대표 시절에 당대표 후보로서 최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을 그 공중부양시켜서 그냥 낙점해서 대통령실에서 김기현 대표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판단이 있는 거예요. 심판대에 오른 게 뭐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인데 여기에서 성적표가 미달했다? 여기 여의도 국민의힘의 사자와 또 다른 사자와 하이에나들이 그걸 가만둘 것 같습니까? 못 버티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체제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거는. 강서구는 네. 사실 역대로 우리가 구청장도 그렇고 지금 국회의원 3명인데 저는 우리 김성태 의원 있을 때 네. 또 구상천 가끔씩 이겼습니다. 근데 김성태 정부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정말 대단한 그 한국노총 출신의 그 지역구를 그 관리한 덕분에 3선까지 하셨는데 굉장히 흠집니다. 사실은 뭐 김태우 후보 아니었으면 지난구청장 선거도 쉽지 않았고요. 또 김태우 후보 아니면 사실 요번에 강서구청장 선거가 우리 성산을 바라보기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 김태우 후보에 대한 그런 기대가 큽니다. 네. 아니 이건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최영두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모를 수도 있어요. 왜 그래 자기 당을 잘 모르는 거니까. 체제 전환이라고 하는 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이 김기현 대표 체제에 국민의힘을 이끌어왔더니 이거 영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의원들이 꽤 많을 겁니다. 국민의힘 의원에서. 그렇게 보고 그러면 다음 총선을 어떻게 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 점수라는 게 분명히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음 총선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수도권이란 말이에요.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서 저희 당도 마찬가지예요. 여의당이 만약에 패배한다면
우리 지도체제도 엄청 흔들리는 겁니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 선거 끝나고 네. 누가 지는 사람은 애교로 봐달라 이렇게 끝날 수 있어요. 아니 애교로 받을 수가 없는 선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교훈 후보야말로 아니, 이제 이재명 낙하산이죠. 이재명. 아니 왜 거기서 또 낙하산이 왜 왜냐면 나와요? 그 민주당 내에서 이 공천 가지고 시끄러웠어요. 민주당 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우리는 지금 경선을 했습니다. 얘기의 지금 흐름은 뭐냐면 사실 아닙니까 제가 말이. 앞으로 큰 흐름에 있어서의 강서구청 사기의 크게 보궐선거의 여파와 이재명 파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도 그렇고 우리 지도 체제도 마찬가지로 지면 상당히 치명상이에요. 치명상이라는 자, 거예요 지금. 자, 이준석 저희들은 전 대표가- 경선했고 진교 민주당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지도부에서 낙하산으로 꽂았습니다. 누구든 지면 그 당은 좀 치명상입니까? 애교로 봐달라 안 끝날까요? 항상 반성해야죠. 그러나 흠집니다. 이 기본적으로 흠지고 이준석 전 우리는 교묘하게 대표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뭐 얘기했어요. 험지요 김태우 후보가 훌륭한 후보라고 김태우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가 그럼 박성준 험지입니까? 의원님. 그렇지 않죠. 자, 이준석 전 대표가 김태우가 지고 국민의힘은 비대위로 가고 윤석열 대통령 비서실 전면 교체한다. 여기까지 얘기했던데. 그러니까 비서실 교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지금 보면 윤석열 정권 지금 1년 반 동안 왔는데 비서실 체제의 핵심은 뭡니까? 검사들 아닙니까? 검사들로 이루어져서 지금까지 무슨 이어왔던 검사들이 대부분 검사 아닙니까? 아이고, 핵심 세력이라고 참, 하는 것은 너무해. 결국 그런데 국가 운영이 무슨 검사 검사예요? 출신들로 뭐 운영해 말만 왔는데 이 검사야. 국가가 지금 나라가 멍들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 사람들도 뭐냐면 다시 또 총선에 출구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점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물꼬를 터주는 거죠. 아, 이때는 뭔가 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거고 방향 전환을 하고 인물 교체도 해야 되는데 네. 그 명분이 어디에 있느냐? 10월 11일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서 당 지도 체제도 바꾸고 청와대 개편도 하고 내각도 바꾸고 이러면서 물꼬를 틀려고 하는 하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방향에서 아마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분석을 장관 했겠죠. 청문회로 갑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 후보자 블랙리스트 없었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김유나 오염수 발언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박성준 의원님. 저는 이번에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우리 지역민들 만났는데 윤석열 정권의 인사는 과거의 정부보다 더한 것 같다. 저는 이 얘기 꼭 드리고 싶더라고요. 저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을 하더라고요. 네. 야, 유신 시대의 인물을 이 박근혜 정부가 그것도 가장 중요한 인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임명했다? 이건 과거 퇴행적으로 가는 건가? 저는 지도자가 세 부류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미래에서 온 지도자가 있고 현재의 지도자가 있고 과거 지향적 지도자가 있는데 미래의 지도자는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 아닙니까? 현재의 지도자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고 과거의 지도자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과거로 돌아가는가? 이런 판단을 했는데 저는 유인촌 장관을 임명하면서 모든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쓸 사람이 없냐. 사람이 그렇게 없느냐. MB정부에서 이미 끝난 판단이 끝난 유인촌 장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앞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문화 인류, 문화 강국, 한류 문화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새로운 장관을 임명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도 MB정부에서 실패한 장관을 다시 한다? 야,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걸 그렇게 사람이 없냐. 진짜 멍들어가고 대표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왜 저는 제가 이걸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돼요. 박근혜 정부의 김기춘 유신 정부의 인사를 썼다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쁜 징조이듯이 유인촌이라고 하는 MB정부에 실패한 사람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썼다?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최영도 의원님. 그건 다른 문제고요. 역대 정부가 또 경험 많은 또 굉장히 경륜 있는 분들을 많이 비서실장을 썼습니다. DJ도 그랬고요. 그런데 참 이 문제는 그 유인촌 장관 후보자, 이 민주당이 너무 낙인 찍기와 이 참 그 심합니다. 유인촌 장관 후보자를 택한 것은 유인촌 장관 후보자가 이제 우리 여러 가지 국정 쇄신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난 MB 정부 시절에 우리 국민 배우였습니다. 국민 배우 출신. 우리 자랑하지 않습니까? 국민 배우는 맞죠. 예, 우리 문화부 장관이 시인 출신이다. 프랑스 가면 그런다지 않습니까? 우리 시인은 뭐 배우 출신이다, 시인 출신이다, 극작가 출신이다. 사실은 그 국민 배우라는 그런 그 명망 그리고 전원일기 용식이 또 그런 이미지도 있고 또 하나 이분이 지금 민주당에서 말하던 그런 블랙리스트가 사실이었다면은 지난 정부 적폐청산할 때 두 대통령까지 다 구속되는 마당에 이 장관했던 분이 구속을 되거나 수사를 크게 받았겠죠. 공소시효가 지났지 않습니까? 박근혜 정부 그 전 이명박 정부여서.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할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 검찰 수사 기록 블랙리스트 특별 보고서 같은 걸 제가 보니까 네. 당시에 이게 국정원에서 한 것이지 이게 장관에까지 이게 장관이 했다고 볼 만한 확실한 뭐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또 이분은 사실 그 지역적으로 보자면 지역적으로 호남 출신입니다. 우리 정부가 큰 인사 탕평을 위해서도 생각한 거리도 있고. 이분이 호남이 전북 출신입니다. 전북 출신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개 맞추는 겁니까? 개 맞추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역대 정부가 다 지역적 균형을 또 균형 인사를 발탁을 하고 또 하나는 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시대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네. 또 사실 뭐 천주교의 아주 그 정말 중요한 집안이고 네. 그런 것들을 보면은 민주당이 그렇게 이걸 무슨 낙인을 찍어서 막 이렇게 내돌리는데 그럴 뿐이 아닙니다. 아니고 아니. 또 하나의 그 당시 문체부 장관 시절에 지금 우리 한류 콘텐츠라든가 이런 걸 할 만한 여러 가지 그 정책적인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청문회에서 하나하나 검증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건 난 요즘 우리 민주당이 너무 점점 심해가지고 무슨 뭐 하나만 있으면 건덕지 가지고 낙인을 찍어서 기정사실한 다음에 여기에 덧보태가지고 그냥 나중에 거대한 무슨 악의 성을 만드는데 그 청문회 과정에서 하나 다 드러날 저는 그냥 겁니다. 최영두 의원님께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관 임명했을 때 컨셉이 있고 시대의 요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유인촌 장관 지금 후보자 얘기하는데 이 시대의 컨셉이 맞습니까? 역대 아니 저는 최 의원님 이거 한 말씀만 딱 드릴게요. 그리고 사실 나는 지금 시기에 최 의원 저도 얘기 좀 하죠. 장관이 뭘 다 하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장관이 어떤 균형을 잡아주고 큰 틀의 어떤 그 행정의 원칙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지요. 난 그런 역할을 하다 보고 과거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에도 심지어 과거 보수 정부 때 일하던 사람들을 70대 쓴 적도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이 뭐 이렇게 옹호하는 말씀 여당 의원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2007년 대선 끝에 2008년에 유인천 장관이 했을 때 그 시대와 2023년 15년이 지금 지났습니다. 이 시대의 장관의 덕목이라고 할까요? 시대의 요구라고 할까요? 미래를 바라보는 문화의 컨셉이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이것이 지금 맞습니까? 저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장관 대통령 다 미래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미래로 가는데 지금 뭐냐. 현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인사 중에 한 사람이 유인촌 장관 후보자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받은 국민이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최영두 의원님. 저는 우리 BTS라든가 이런 K-팝, K-컬처, K-무비 이런 게 나왔을 때는 정부가 규제를 하지 않고 정부가 발목만 안 잡으면 됩니다. 큰 원칙을 잡아주고요. 누가 뭐 카르텔을 맺어서 자기들끼리 뭘 해먹고 이런 것만 막아주면은 난 우리 문화적인 그 창의성 덕분에 네. 끝없이 뻗나갈 걸 봅니다. 장관이 뭐 모든 걸 다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죠. 그런데 가수 김유나 씨 발언에 대해서 공개적 표현 신중해야 저는 이 발언은 굉장히 그 무슨 이야기였죠 그게? 아니 김유나 일본 오염수에 관련해서 자기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글을 썼죠. 그런데 김기현 대표도 계속 비판하더니 긴급 비판하는 게 아니고 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네. 그렇게 답을 한 것일 텐데 그 발언은 뭐라 그랬죠 그때? 아니 그래서 지금 오늘 유인촌 장관이 아니 그 김유라라는 분이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뭐 지구한테 명복을 이렇게 하면서 들어보면은 네? 좀 심했다 생각이 들어요. 왜 이전에 왜 어느 유명한 작가는 한미 FTA 하기 전에 우리가 한미 FTA를 맺으면은 멕시코 같은 지옥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멕시코가 북미 FTA 맺어가지고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멕시코가 지옥이 아닙니다. 네. 세상에 좀 개념을 자랑한다는 분들이 좀 너무 편견과 지나쳐요. 아니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아니 저도 좀 얘기해요 의원님. 아니 그 말을 가지고 그래서 물어보니까 답을 하면 알았어요. 박성준 아니 지금 그 핵 오염수와 관련해서 누구는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김윤아 가수가 자신의 철학과 자신의 생각을 언제든지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것을 공론회장에서 검증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아예 잘못됐다라고 하면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압박과 어떻게 보면 협박까지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무슨 협박입니까? 아니 장관 후보자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물어보니까 답을 한 것이죠. 자유로운 표현에 의해서 음악도 만들어지고 네. 작가가 활동하게 되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장관의 후보자가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 그걸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국민 뭐 연예인 이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표현해야 되고. 근데 아니 내가 공적인 공인들은 좀 조심해야 하고 그래야지. 아니 근데 그래서 김윤아 그분이 했던 이 표현을 한번 봅시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제가 읽어볼게요. 예. 해양 오염의 문제는 생선과 김을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국한되지 않는다. 생선을 앞세워 최악의 해양 오염 사태는 반찬 선택 범위의 문제로 한없이 작게 찌그러진다. 이렇게 쓰면서 아닌데 무슨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무슨 다른 뭐. 얘기 지구 RIP 이게 뭐냐면 지구의 명복을 이런 뜻입니다. 아니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아니, 거죠. 그 이야기 아니고 가수로서 다른 자기가 이야기 있을 것 청작이라든가 아니 또 그렇게 하면 노래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무슨 견해가 잘못됐다라고 그래서 찍어 누르고 그러면 어떻게 누가 찍어 되냐면 눌러요? 장관 후보자가 돼서 장관이 되면은 김윤아라는 가수는 자. 연예계 활동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표현해서는 안 민주당 된다는 정부에서 거예요. 그랬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그게 시끄럽게 바로 옛날에 눈을- 블랙리스트 눈을 그런 식으로 뜨고 가는 있는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블랙리스트야 우리 네? 블랙리스트를 문재인 정부 때 부정하는 게 심하게 했죠. 그 얘기 그때도 안 그 받았습니까? 문장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민의힘 주변에서는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서 생각한다. 그 말을 좀 너무 나갔죠. 예. 아니 뭐가 나가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데. 국민들은 좀 나가도 아니, 그렇게 되잖아요. 국민들이 아니라 네. 지금 내가 이야기 그래서 아니 자신이 건강에 이 그래서 지구에 내가 대한 그래서 문제, 저도 이 비유했지 건강의 문제, 핵 않습니까? 오염수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왜냐하면 것이죠.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생각 끼치는 게 많으니까 난 과거에 그 유명한 여주 작가가 네. 멕시코를 지옥으로 비유하는 거 보고 꼭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발언에 대해서는 역사가 다 또 복귀한 날이 있겠죠. 예. 근데 그건 뭐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아니, 그냥 그러니까요. 강요를 합니까? 근데 그 가수의 발언에 대해서 한 일반인의 뭐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유명인의 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아니, 당 그러니까 대표한테 이게 이런 거예요. 물어보고 최영두 의원님. 장관 가수나 후보자한테. 이런 어떤 연예 활동하는 분이나 뭐 탤런트나 누구나 영화배우나 이 시대의 문제를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정치인이라든가 이런 장관 후보자들이 그걸 그래서 불러들이면서 요즘 정쟁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장관이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아니 누가 뭐 국민의힘에 달려들어서 의해는 당대표가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아이고 참. 그걸 가지고 글쎄 난 얘기를 민주당 시절에 그렇게 참. 철저하게 이명박 정부 때 그랬잖아요. 이명박 그랬어요? 아 블랙리스트가 문건이 나왔잖아요. 최영두 의원님 블랙리스트 해야죠, 참. 이명박 정부에서 그래서 활동하신 분 아닙니까? 왜 그걸 부정하십니까? 정부에서 활동했다고 하니까. 아니 활동하셨잖아요. 그때 나는 이명박 정부 때 보니까 용산에서 있었고. 아이 그 이명박 대통령 용산이라는 그때 청와대에 계셨잖아요. 그걸 자, 왜 몰라요? 이 다 알면서 왜 보수 부정합니까? 정부는 그래서 그 당시 사사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다 모아서 처벌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는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김원경 장관 때 보듯이 최영두, 박성준 민주당 때 더 두 분 집요하게 하지 감사합니다. 않았습니까? 인사. 이제 그런 일 손잡고 없어야 됩니다. 안녕.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5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수업이 끝나면 희연이의 마음은 바빠집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아픈 부모님 때문인데요. 폐암 투병 중인 아빠와 척추 협착증에 관절염 4기로 거동이 불편한 엄마. 부모님을 돌봐야 할 사람은 외동딸인 희연이 하나뿐입니다. 아빠의 긴 투병으로 가계 빚은 늘었고 엄마는 우울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는데요. 치료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어 앞으로가 더 막막한 희연이네. 계속되는 연체금 통보는 가족들을 불안하고 두렵게만 합니다.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희연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따뜻한 마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느덧 엿새간의 한가위 연휴 마지막 날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평일로 돌아가는 수요일은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내외로 내려가 쌀쌀하겠고요. 내일 밤부터 북서쪽에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는 내일보다 기온이 2도에서 5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강릉이 15도, 대구, 광주 각각 13, 14도, 세종, 대전 각각 11, 12도, 대관령은 6도까지 내려앉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3, 세종, 대전, 광주, 대구 24, 강릉, 부산 26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6도 분포가 예상됩니다. 모레 목요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10도, 금요일은 한 자릿수인 9도까지 내려앉겠고요. 일부 높은 산지와 내륙은 모레 아침 기온이 5도 내외로 떨어져 서리가 내리고 강원 산지는 0도 내외로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모레는 바람까지 강해서 체감 온도가 더 떨어집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큰 일교차 속에 따뜻한 옷차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밤까지 전남과 경남은 가끔 비가 오겠고요. 경북과 제주는 빗방울이 떨어집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오후부터 차차 구름량이 늘겠고 내일 오후부터 밤 사이에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과 전북은 한때 5에서 20mm의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5도입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대통령실은 올해 남은 기간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외교 안보 강화에 중점을 두고 국정을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영수회담 제안에는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개천절인 오늘도 여야는 날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민주당이 오로지 당대표 한 사람을 위한 방탄과 정쟁에만 당력을 집중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최악으로 치닫는 경제 상황에 나날이 힘겨워지는 삶을 토로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삶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명박 정부 장관이 다시 지명된 것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우려가 기대로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5년 전보다 16.2%포인트 증가한 108.1%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9분쯤 경기 포천시 소호읍 고무리 저수지에서 산불 진화 훈련 중이던 민간 헬기 한 대가 추락해 60대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주 기자의 1분. 윤 대통령 부친 반야 용선 태운 연기 용의 입모양 화제. 이 기사가 화제입니다. 뉴시스, 이 언론사 50억 클럽 홍성근 회장 관련 있는 회사죠. 기사 한 편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일 대구 동화사에서 열린 윤 대통령 부친 윤기중옹의 49제에서 반야 용선 태우는 행사에서, 반야 용선은요 49제 마지막 날 새 옷이랑 위패 그리고 소지품 등을 종이로 만든 반야 용선에 태우면서 망자의 극락왕생을 비는 의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행사에서 연기가 마치 용의 입으로 들어가는 형상을 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면서 독자 제공 사진을 근거로 기사를 썼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 연기 아무리 봐도 용도 아니고 입도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찾아보세요. 용을 찾을 수가 없어. 꼬리도. 그렇다 치자고요. 자, 다시 기사로 돌아갑니다.
이는 윤옹의 혼의 기운이, 혼도 아니고 혼의 기운이 용의 입으로, 대통령의 입으로 들어가는 듯 윤 대통령에게 마지막 기를 불어 넣어주며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네. 대의멸친, 그러니까 민족을 위해서 사사로운 정을 끊어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불참했지만 부친 윤홍의 지고지순한 자식 사랑과 나라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네. 해석이 많습니다, 기사에. 네. 익명을 요구한 한 참석자는, 즉 기사 읽고 있습니다. 윤홍의 지극정성이 하늘에 다다른 것으로 고인의 나라 사랑과 자식 사랑이라는 것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광경이라고 감탄했다. 이렇게 감탄까지 합니다, 기사가. 네. 감탄이 나옵니다, 기사를 보고 있으면. 이날 49제 행사는 동화사 방장 서의연 스님이 주재했다고 이렇게 기사는 적고 있습니다. 서의연 스님,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 위세를 떨친 대표적인 정치 승려로 평가받는 인물인데요. 스님이 1994년이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연임하겠다면서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반대하는 스님과 신도들을 강목으로 제압했던 일이 있었어요. 사찰 안으로 전투경찰도 들이셨는데요. 조계사 안에서 경찰이 스님들과 쇠파이프로 일합을 겨루던 범난, 네, 그런 장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공권력을 등에 업은 서희연 스님은 총무원장 선거에서 3선에 성공했지만 멸빈 결의되면서 승적이 영구 박탈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다가 26년 만에 복권됐습니다. 이분이 전두환 시대의 스님을, 서희연 스님을 2023년 10월에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놀랍고 놀랍습니다. 주기자의 1분이었습니다. Imagine Dragons, Believer. My CEO, ooh, the master of my CEO. Ooh. I was broken from a young age, taking my soak into the masses, writing my poems for the few that look at me, took to me, shook at me, feeling me, singing from heartache, from the pain, taking my message from the veins, speaking my lesson from the brain, seeing the beauty through the. Hey, you make me a believer. To a dove, oh, ooh, your spirit up above, oh, ooh. I was choking in the crowd, building my rain up in the cloud, falling like ashes to the ground, hoping my feelings, they would drown, but they never did, ever lived, ebbing and flowing, inhibited, limited, till it broke open and rained down, it rained down like. Hey, you make me a believer. The flames, you're the face of the future, the blood in my veins. Oh. 분주하고 북적북적하고 다들 신나 있는 명절 연휴. 근데 나만 외롭지, 다만 왜 이렇게 쓸쓸하지, 내 님은 어디 있지, 그럴 때 있으시죠? 네. 항상 그래요? 네. 그렇다면 일로 오십시오. 고독, 외로움, 쓸쓸함에 대해서는 전 세계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김재동 씨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추석 특집 김재동의 너의 외로움이 날 부를 때. 주진우 라이브 상담실 문 활짝 열었습니다. 자, 명절 셀럽입니다. 뮤즈입니다. 앰바서더. 네, 김재동 씨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들 지내시고 계시죠? 네.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예. 인사부터 쓸쓸하면 어떻게 외로우면. 아닙니다. 이 네. 목소리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제가. 네. 예. 가을 분위기 물씬 좀 가져왔네요, 목소리에. 제 목소리는 계절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떤? 가을입니다. 가을입니까? 네. 겨울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아, 가을입니다. 가을입니까? 뭐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외로워요, 쓸쓸해요. 그래서 김재동 씨 좀 불러주세요. 이런 분들이 많아서요. 김재동 씨를 고이 모셔왔습니다. 자, 고민 있다, 외롭다, 쓸쓸하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 나를 안 만나준다, 전화를 안 받는다, 다 오시면 됩니다. 이분이 다 해결해 드립니다.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니까요. 자, 사연 보내주시면요, 김재동 씨가 다 해결해 드립니다. 해결해 드리고요, 영화 관람권도 이렇게 드리니까요. 팝콘도 준대요. 음료도 주고. 도대체 뭘 믿고 제가 다 해결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아니요. 일단요. 김재동 씨가 그보다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와 가지고 다 이렇게. 자, 신민경 씨. 고민을 알아서들 다 걱정하고 재동님의 안부 묻습니다. 재동님을 보면 외롭지 않아요. 기분이 좋아져요. 0080님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외로울 때 특효는 더 외로운 것을 보는 것입니다. 네, 김재동을 보는 겁니다. 네. 더 외로운 생명체를 보는 것이죠. 김재동을 보는 거죠. 그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네, 헤어져서 슬플 때는 더 오래전에 헤어진 것을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얻고 그러는 겁니다. 네. 역사를 보면서 위로를 얻어야 되는데 역사적 인물들이 자꾸 나와가지고요. 괴로워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역사적 인물들이 나오면 괴롭습니까? 아까도 제가 불교에 또 저는 아까 그런 얘기들은 네. 저 일부러 바깥에 다 있었습니다. 듣다가 도망가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무조건 바깥에 있습니다. 그래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 앞에서 또 무슨 국회의원 아니요, 2명 나왔대요. 네. 저하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냥 추석 명절이라서 나온 것이지. 네. 그래서 제가 앞에서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어쨌든 네. 김재동 씨 오늘 입은 의상 블랙 아닙니다. 블랙 아닙니다. 네, 왜? 네이비. 저 곤색이에요. 곤색. 왜 블랙도 뭐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네. 자, 추석 연휴 길었는데 어찌 보내셨어요, 김재동 씨? 이렇게 물어봅니다. 추석 연휴는 원래 사람이 제일 외로울 때는 네. 세상이 모두 축제일 때 자기 혼자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가 가장 외롭거든요. 네. 예를 들면 월드컵을 혼자 볼 때라든지 네. 뭐 이럴 때인데 저는 추석 연휴는 다행히도 네. 이순신 장군 역사 기행 다녀왔습니다. 예. 가면서 어머님하고 누님 5분 네. 뵙고 왔고요. 다 건강하시죠? 저희 어머님 90이신데도 네. 아직도 장가 걱정을 하시는 걸 보니 네. 아주 짱짱하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갔다 와서 추석 연휴는 내내 연탄이랑 산책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네, 탄이 잘 지내냐는 안부 묻는 청취자분들 많습니다. 네. 왜 요새 이렇게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역사책에 그냥 빠져 있습니다, 김재동. 아니, 역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도 했고요. 이순신 장군 역사기획은 원래 계획하고 있다가 한 5년 전부터 하던데 올해부터 이제 제가 제가 강담사라고 조선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 이야기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저도 이제 역사 이야기 이런 거 하면서 같이 사람들하고 다닌 것이죠. 네. 역사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역사책 읽으면서 되게 위로가 될 때가 많고요. 네. 그리고 이순신 장군께서 진짜 외로우셨을 때 저는 그거 보고 되게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지만 명량해전 직전에 배도 12척밖에 없고 배에 막 군기도 없고 그러니까 뭐 대포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 거기 한자로는 축자, 웅크릴 축자인데요. 배에 들어가서 가만히 이영을 덮고 배 위에 덮어놓는 거 이제 화공 때문에 덮어놓는 이영이 있거든요. 그걸 덮고 혼자 웅크리고 앉아 있었다. 이런 날들이 며칠 됩니다. 진짜 고독의 끝이죠. 그런 거 보면서 이거 진짜 이상하게 그런 것들이
좀 위로가 되고 그렇더라고요. 아, 저는. 그래요? 네, 좋더라. 좋다 그러면 안 되는데 뭐라 그럴까? 위로가 됐다. 이분도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냈는데 그리고 막내 아들 아끼는 막내 아들이 돌아가셨을 때는 종의 소금 창고에 가서 혼자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이 죽었어도 마음 놓고 울지 못하신 거죠. 장군이니까. 그럴 때 보면 이 뭐 자식 잃은 슬픔에 비하겠냐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와서 이게 재밌는 얘기 해야 되는데 자꾸 이야기들이 7598님 제동님 경주만 가지 마시고요. 백제 수도 부여도 좀 와주세요. 얘기합니다. 0080님께서는 이순신 장군 역사기행 못 가서 아쉬웠습니다. 돌아오는 경주기행은 갑니다. 네, 경주도 또 역사기행 있습니다. 경주에서도 백제도 한번 가야죠. 요 고독이라는 게 원래 백제의 관직 이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고이왕 때 만들었는데요. 그런 관직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백제 시대 태어났으면 고독이죠. 무조건 관직을 했으면 고독입니다. 그렇습니다. 고독부 장관 생기면 또 그렇죠. 1호 후보인데. 당연하죠. 청문회는 그냥 통과되는데. 당연하죠. 아마 질문이 없어요. 얼굴 보고 그래. 이 장관은 김제동이지.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8624님께서 77년생 총각입니다. 연휴에 어머니를 도와서 장을 봐가지고요. 갈비 전 부치고 설거지 도맡아 했더니 힘들었지만 뿌듯합니다. 제동 형님 위로와 칭찬 좀 해주세요. 이렇게. 네, 77년생 총각이라고요? 네. 74년생 총각입니다. 답변 충분할 걸로 생각합니다. 8439님께서 미혼인데 차라리 외롭고 싶습니다. 연휴 내내 친가에서도 외가에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제동 씨는 이해하시죠? 이렇게.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한다고요?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도 저는 혼자 있는 이 시간들이 괜찮을 때도 있지만 일체 친척들하고 지금 친가 외가에서 괴롭힌다 그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친가 외가에서 괴롭힐 시간이 없어요. 누나가 5명이죠. 직계가 일단 5명입니다. 그다음에 그걸 이제 역사적으로는 이렇게 쭉 바로 내려오는 걸 직계라고 하고요. 누나 쪽에서 출발한 사람들은 이제 반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백제 역사에서도 보면 처음에는 온조계가 쭉 하다가 그다음 반계로 흩어졌다가 다시 온조계로 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제 반계, 그러니까 반계가 9명입니다. 이게 뭐냐면 조카가 9명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이 아이들이 낳은 아이들이 7명입니다. 벌써? 참네. 어디서 지금 뭐 친척 때문에 힘들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 인원만 집에 와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다가 지금 76년생, 77년생 총각이 어디 지금 외로움을 얘기합니까? 그리고 74년인데 집안 사람들이 말을 또 잘해요. 많아요 또. 제가 왜 말이 많은 줄 아십니까? 집에서 말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밖에 나와서도 말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어쨌든 77년생 총각은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 알겠습니다. 74년생 총각이 여기 있다. 하는 이 겁니다. 정도로는 외로움에 지금 안 된다. 외자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외로움에 외자를 못 따라옵니다. 그렇죠. 고독이라니 어디서? 이 외로움이 뭡니까? 혼자 있는 그 로움입니다. 다채로움 할 때 그 로움이 뒤에 따라 붙고요. 이 벌써 글씨도 하나 아닙니까? 이 슬퍼. 이거 한자로도 보면 이렇게 가만히 혼자 달려 있는 열매. 외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 제가 지금 이제 나이가 49입니다. 그렇죠? 만으로. 만으로 해야죠. 지금 국가 시책에 따라야 됩니다. 만으로 49 아닙니까? 77년생은 외롭기만 하지 아직 아플 때는 아닙니다. 그래요? 허리 아프기 시작하면? 아픕니다. 74년생이 되면 아파요. 그다음에 밥 같은 거 먹을 때 조금씩 흘립니다. 많이 흘리는 건 아닌데 조금씩 흘려요. 그다음에 시작했어요? 그다음에 아니 많이 흘리는 건 아니고요. 알았어. 그다음에 이 보도블록 조금 튀어나온 데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조금씩 걸립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분명히 원래 걷던 대로 걷는데 근데 걸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근데 아주 미세하게 신체 기능이 저하된 거지. 그런데 턱턱 신발 뒤꿈치 같은 게 턱 걸릴 때 이때가 외로움의 절정입니다. 이게 절정이에요. 그러니까 77년생은 아직 괜찮다. 그다음 친가 외가에서 부를 정도면 조카가 9명이 되지 않았고 그다음에 조카가 낳은 아이들이 지금 저는 말을 합니다. 저보고 할아버지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걸 고독이고 쓸쓸함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탄이는
6년이 됐는데도 말을 안 합니다. 말을 안 해요? 이것이 고독이고 쓸쓸합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다른 모든 고민들은 정말 죄송하지만 아직 멀었다. 저 따라오려면 멀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독 전문가 김재동 씨. 그렇습니다. 자, 외로움, 쓸쓸함, 고독함의 차이가 있습니까? 여기에도? 당연하죠. 다 있습니까? 다 차이가 있습니다. 있다고요? 다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 네. 어디 술집에 갔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두 명 이상만 받는 거예요 그날은. 그 크리스마스 때? 왜냐하면 왜? 워낙 많으니까 테이블에 네. 워낙 많으니까. 네. 그래서 물어요 들어가면은 혼자세요? 이렇게 물어요. 이런 게 외로움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이게 외로움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는 그걸 알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시킬게요. 네.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고 잔을 2개를 넣고 안주를 딴 팀에서 시키는 것만큼 시킬 때 그리고 주변에서 엄청 시끄럽게 자기들끼리 막 할 때 나 혼자 술을 먹을 때 이것을 쓸쓸함이라고 합니다. 이건 쓸쓸함이군요. 그렇죠. 앞에서는 외로움. 네. 그다음에 두 분이세요라고 질문할 때 그때부터 느껴지는 적막함 이런 걸 쓸쓸함이라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집으로 돌아와서 혼자 혼자서 술 먹고 나면은 허기집니다. 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허기질 때 딴 거 먹는 것보다 이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먹고 싶을 때가 있어요. 추워도. 그렇게 들어갔을 때 그 아이스크림을 들고 계산하러 갔을 때 이거 1+1이에요 했을 때 슬프다. 기쁘다기보다 2개 다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녹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런 걸 고독이라고 합니다. 다 달라요. 외로움, 쓸쓸함, 고독 모두 다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외로움, 쓸쓸함, 고독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지금 정의를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언젠가 저는 이 노벨 평화상도 있어야 되지만 노벨 고독상 이런 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제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왜 종교 시설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존경받고 속세에서 혼자 오래 사는 사람들은 뭔가 하자가 있는 사람 취급을 받는 이런 문화 자체를 없애면서 노벨 고독상 그러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홀로 꿋꿋이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당연히 저는 위로와 용기와 격려 더해져야 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한 표 찍을게요. 근데 김재동 씨 집에서 주로 무건 수행 하시잖아요. 무건 수행이 아니죠. 그것은 참네. 아직도 뭘 모르시네. 그 참선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행주자와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멈춰 있거나 움직이거나 모든 걸 참선이라고 하죠. 그 무건 수행이 아니고 말할 대상이 없는 것은 그건 이제 사실 옥이죠. 옥. 옥이요? 감옥. 아니 그런데 왜 그런데 굳이 무건 수행하러 절에 가거나 어디 또 이렇게 또 성당에 폐쇄 수도원에 가거나 왜 무건 수행하러 이게 종교 시설에 가십니까? 이래서 당신은 외로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긴 사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당연하죠. 그렇구나. 거기는 무건 수행을 해도 이 보세요. 승가라고 합니다. 스님들이 모여있는 집안이란 얘기예요. 승가, 사부대주 사람이 있어요. 폐쇄수도원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만 사람이 없어요. 그렇군요. 네, 물론 이게 타니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갑니다. 네, 충분한 답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똑같은 질문을 예전에 그 유모 씨 개그맨께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너희 집구석이 절간인데 왜 또 절을 가냐? 그것은 어떤 외로움을 모독한 것이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재석은 생각합니다. 외로울 틈이 없죠. 또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유모 씨라고 했지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모재석 씨로 하겠습니다. 1010님께서 연애할 때 상대방이 전화를 안 받는 이유가 뭘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 거 이제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몰라요. 그쪽 기분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니 지금 고민 상담을 하신 분도 모르겠는데 고민 상담하신 분의 상대방을 어떻게 합니까? 아니 지금 그리고 전부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분하고 아닙니다. 전부가 모르는 것 같아요. 참네. 잘 생각해 보세요. 전 보러 가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습니까? 없어요. 네. 참네. 점 보러 가면 주로 소리 지릅니다. 네. 다 그러신 건 아니지만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해졌을 때는 네.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점 보러 갔을 때 만약에 제가 너무 친절하게 대하면 네. 그것도 사실 별로 기대고 싶지 않아요. 네. 그래서 자 만약에 점을 보러 왔다 칩시다. 주진우 씨가 예. 딱 들어와 보세요. 안녕하세요 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앉지 마. 이렇게 해야 뭔가 이게 뭔가 권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벌써 어깨가 싸고 움츠러들지 네. 않습니까? 집에 나무 있지? 나무는 없는데요? 심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돼요. 네, 있지 물었는데 없다면 심으면 되고요. 네, 네. 있다 그러면 베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있어서 온 거 아닙니까? 예.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크게 말씀드린 이유는 네. 그 사람하고 지금 잘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질문을 아니 하시는 거 아닙니까? 잘 되다가 전화도 안 받고 안 만날 주려고 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요즘 전화기 안 터지는 데 있습니까? 없죠. 이 오지입니다. 오지. 네. 예? 오지의 시대예요. 예. 5G. 터집니다. 터져. 오지의 시대 터져요. 네. 오지에서도 터집니다. 예? 왜 안 받겠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해봐야 그 다음에 또 받았다 봐야 바빴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또 다시 전화를 하고 받는 그것을 외롭지 않은 상황 사랑이라고 합니다. 뭐 꼭 받아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안 받는 데는 그냥 잊어버리라는 거죠. 이유가 있는데. 전화하지 말고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기다리지도 마. 기다리지도 이유가 마. 됐어. 있는데. 됐어요. 응? 왜 뭐요? 아니 좀 그래도 전화 연결되면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좀 돌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에이 그렇게 돌려가지고 뭐 하려고요. 그렇게 돌려서 뭐 해요. 억지로 돌린 거 치고 예. 뭐 제대로 되는 거 봤어요? 문고리 부서집니다. 네. 놔두세요 그냥. 예. 다이아쿠키님, 좀 제동 씨가 좀 달라지셨어요. 저요? 좀 다정하게 상담해 주세요. 이렇게. 다정하게요? 네. 달라지죠. 왜냐면 아프다니까요. 지금 이거 호르몬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뭔가 열이 오르고 네. 갱년기가 되면 목소리도 높아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 갑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고 갈게요. 뭘 또 쉽니까? 이현 씨. 네, 아쉽게도 연휴 마지막 날이죠. 고속도로의 소통은 대체로 원활합니다. 요금소 기준 예상 소요 시간을 보면요. 부산 요금소로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신다면 4시간 50분 정도 걸리겠고요. 목포에서는 4시간, 또 대전에서 출발한다면 2시간 정도 예상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경기권에 진입하셨다면 안성 분기점 부근의 짧은 지체를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안 휴게소에서 정안 나들목 쪽으로 답답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당진을 지나서 서해대교 쪽으로 막히고 있는데요. 경기권의 소통은 원활해졌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덕평에서 양지 터널 쪽의 정체가 아직 풀리지 않았고요. 광주 원주고속도로 광주 쪽으로 가신다면 금사터널에서 동곤지암까지는 계속해서 많이 불편하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은 무슨 일로 그리합니까? 홀로 이 겨울에 주저앉아서 파릇한 풀포기가 돋아나오고 찬물이 봄바람에 해적일 때에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던 그런 약속이 있었겠지요.
하염없이 무엇을 생각합니다.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은 굳이 잊지 말라는 부탁인지요. 노래조차 외롭습니다. 만사고고님. What are you looking 분께서는 가사 노래 너무 외로워요. 비가 오는 부산은요 노래까지 슬프네요. 김재동 다시예요. 아이유의 개여울. 김재동 씨의 추천곡 듣고 오셨습니다. 아니 노래 평소에 진짜 좀 좋죠. 네, 노래는 노래 좋은데 너무 좋아요. 노래 네. 좋은데 네. 더 외로워지지 않나요? 이 사실 이 가사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 가사가 이 가도 네. 아주 가지는 않노라심 떠나가는 사람이 네. 야 나 아주 가는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굳이 잊지 말라는 얘기냐? 이 남겨진 사람은 어떻게 잘 잊고 새 출발을 해야 되는지 뭐 잊지 말라는 건지 가려면 아주 간다고 얘기하든지 뭐 그런 가사 들으면서 네. 이 더 기가 막히죠 노래 가사가. 네. 네, 정말 좋아요. 그렇습니다. 네. 저는 외로울 때 이 노래 많이 듣습니다. 외로울 때 슬픈 노래 또 네. 슬플 때 더 이별하는 노래 이런 노래 들으면 네. 뭔가 조금 묘하게 위로를 받기도 해요. 네, 사실은 제가 그 신청곡 조금 있어 보이려고 네. 이 개요를 했지. 제가 원래 진짜 외로울 때 듣는 노래는 네. 캔디입니다. 캔디. 캔디요? 네. 캔디 주제가. 그게 최고입니다. 그래요?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안 울어. 트로트야? 참고 아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다음에 그 아주 옛날 노래 중에 이 기운을 웅장하게 하는 노래 있습니다. 네. 원탁의 기사라고. 네. 알죠? 원탁의 기사. 그런 노래. 희망이요 뭐 그런 거. 희망이여 빛이여 아득한 하늘이여 나의 백마가 울부짖는다. 어때요? 이게 통일의 꿈을 담은 노래거든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네. 통일이요. 원탁의 기사. 그렇죠. 하늘나무님께서 제동 씨랑 비슷한 시기에 살아가는 게 힘이 나요. 제동 씨랑 동시대에 살아서 너무 행복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네. 다른 시대에 살았어도 그런 사람들 다 만났을 거예요. 그럴까요? 다 있거든요. 5571님께서 20대 자녀들이 다 품을 떠났습니다. 50대 후반 주부인데요. 외로움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제 아내는 지금 48년간 연락이 안 됩니다. 아내가 아직 연락이 안 돼요? 한 번만 하여튼 눈에 띄기만 해요. 네. 나 진짜 그래서 봐봐요. 20대 자녀가 돼서 내 품을 떠나려면 제가 70이 돼야 됩니다. 네. 그때 또 말씀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우주의 먼지님께서 이제는 독립해서 혼자 살고 싶은데요. 독립하면 숨만 쉬어도 돈 나간다고 해서 고민됩니다. 좀 더 모은 다음에 집을 사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지 않은데 고독 전문가 제동님 독립 추천하십니까? 물어봅니다. 네, 독립을 하려면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는 걸 각오하셔야 되고요. 네. 숨만 쉬어도 돈이 저축이 되는 걸 생각하시면 있으면 되고요. 예. 그러나 독립을 꿈꾸면서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욕심이죠. 네. 예,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고 네. 하시면 되죠. 그런데 저는 열 몇 살 때 가출을 시도했다가 네. 집안 식구들이 모두 제가 가출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알고 그때 처음으로 깊은 고독과 외로움, 쓸쓸함 같은 것들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취하면서 누나들하고 자취하면서 그 대구에서 그 삼공단 쪽에서 자취하면서 저는 그 혼자 살면 혼자 살수록 얻는 것들도 굉장히 많지만 네. 잃는 것들도 물론 많죠. 하지만 저는 20살이 넘으면 뭐 나와서 혼자 사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추천합니다. 네. 대신 밥하는 재미, 그다음에 조금 귀찮더라도 이게 밥하고 그다음에
된장찌개, 김치찌개 같은 거는 꼭 집에서 이렇게 해 먹으면서 네. 했으면 좋겠다. 네. 그게 사실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덜어줍니다. 대파나 양파는 잘 써셔가지고 소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냉동실에 그냥 이렇게 그 지퍼백 같은 데다가 넣어놓으셨다가 요리하실 때마다 꺼내가지고 저기 바닥 같은데 퉁퉁 치면 이게 이제 파가 착 어그러집니다. 그거 넣어서 드시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것만 썰어 놓으면 기본적인 요리들은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그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동인의 김치찌개, 된장찌개가 엄청 맛있거든요. 근데 제가 끓여드렸죠. 근데 기가 막힙니다. 먹을 때마다 엄청 맛있어져요. 그게 슬퍼요. 얼마나 끓였으면 착착 금방 끓여요. 금방 끓입니다. 네. 냉동실 안에 넣어놓고 그다음에 대파 같은 거는 밖에 그 화분에 심어놔도 아니면 집안에 심어놔도 제가 직접 그 대파 잘라서 한 거 잠깐만 보셨죠? 있어봐. 그러면서 화단에 나가서 끊어와요. 상추 뽑아오고. 그렇죠. 상추 3대, 그다음에 대파 3대, 그다음에 그 청양고추는 4대만 심어도요. 혼자서 충분히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뭐 마당이나 이런 게 꼭 있어야 돼 그런 게 아니고 그 화분에 심어도 돼요. 화분에 심어도 잘 됩니다. 그래서 그거 괜찮습니다. 하이든님께 제동 씨 노래 들으면서요. 저 울었어요. 얘기합니다. 개요리요? 제가 아니요. 진짜 밥 먹는 거 보면 노래 부르는 거. 아 그래요? 네. 제가 밥 먹는 거 보면 진짜 오실걸요? 네. 설거지하기가 굉장히 귀찮습니다. 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혼자서 밥 먹고 설거지하다가 가끔 뒤를 돌아볼 때 있어요. 무섭죠? 왜 뒤를 돌아본지 아십니까? 왜요? 혼자 먹었는데 왜 이렇게 설거지거리가 많아? 누가 같이 먹었어? 이런 생각. 왜냐면 혼자 먹었는데도 씻을 게 너무 많습니다. 국자, 국그릇, 밥그릇, 그다음에 뭐 저기 특히 쌀 꺼내다가요. 그때 진짜 많이 웁니다. 쌀을 꺼내다가 이 분명히 밥솥 때 똑바로 부었다고 생각하는데 49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엎질릴 때가 있습니다. 그 쌀알을 탁 주워 담을 때 그때 그 쭈구리가 앉아서 쌀알을 주워 담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그걸 또 다 담아가지고 밥을 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삶을 다시 살게 할 여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보온을 시작합니다. 이 밥솥 목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서 또 사람은 살아가고요. 네. 예, 또 그런 겁니다. 예, 노래는 뭐 얼마든지 또 원하시면 또 불러드릴 수 있죠. 기타 있습니까? 기타? 피아노나? 예. 준비를 못했네. 아쉽네요. 네, 아쉽네. 대고, 소고 뭐 이런 거 있습니까? 드럼? 아이고, 없죠? 아쉽네. 첼로 있어요? 없죠. 아쉽네요. 바이올린도 없고 다 해드릴 수 있는데. 아래층에. 에이, 뭘 아래층까지 갔다 와요. 괜찮습니다. 네. 검색창에다가 외로움 이렇게 쓰면요. 결혼 정보회사가 계속 뜬답니다. 자, 김 박사님. 네. 외로움 박사님. 결혼, 연애, 사랑은 외로움의 답이 될 수 있습니까? 전 답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전 하고 싶어요. 네. 됐죠? 네. 김진희님께서 답이 될 수 없어도 하고 싶다고요. 네. 가끔씩 시험을 치다 보면 오답인 줄 알면서도 적고 싶은 게 있다고요. 네. 수학 주관식 같은 거 0, -1 아니면 +1 아닙니까? 네. 사실 잘 못 풀면 아니면 √1. 네. 예? 그게 안 맞을 줄 알면서도 적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게 뭐 답이 되게 하겠습니까? 너무 오래 적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답이 되면 이 수많은 결혼하고 연애하는 사람들이 모두 외롭지 않아야지. 하지만 외로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없다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오답이라 할지라도 오답 속으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 말입니다. 네. 김진희님께서 제가 미혼이라면 제동님과 만나고 싶습니다. 이상형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길거리 가다가도 수없이 만납니다. 어떤 어머님은 오셔가지고 아이고 사위 삼았으면 좋겠다. 따님이 뭐 어디 계십니까? 없대요. 따님이 없는데 어떻게 사위를 삼습니까? 그리고 미혼이었으면 결혼을 하겠다. 지금 기혼이시란 얘기 아닙니까? 공영방송에서 저런 위험한 사연을 올리면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위험까지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옛날에 그 김재동 씨하고 그 유럽에 강연 갔어요. 무료 강연 갔었는데. 그 무료 강연이라고 꼭 좀 얘기하세요. 네, 무료 강연이요. 알려지지 않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네. 제동 씨가 오히려 학생들한테 밥을 사주고요. 용돈도 다 주고 왔습니다. 그 무료 강연에. 그럼요. 네. 근데 박물관에 그 들어가는데 시간 나면은 미얀마에 학교 지은 얘기도 좀 하세요. 알았어요. 미얀마에 학교도 줬어요. 예, 그 미얀마 국민들이 인스타를 안 해요. 네, 알겠어요. 근데 제동 씨를
박물관이요. 대형 박물관에 이렇게 몰래는 아니죠. 둘이서 이렇게 조용히 가는데 뒤에서 아줌마 군단이 보더니 제동이 등을 딱 때리면서 아이고 제동아 그러면서 처음 보시는 분이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보는 게 아니죠. 네, 그렇죠. 네, 그분들 입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장가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고 대형 박물관에서 그런 경험한 사람은 드물 겁니다. 그렇죠. 네. 네. 자, 미친 듯 외로울 때, 너무너무 쓸쓸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사랑하는 사람 전화를 안 받고 그러는데. 네. 안 받고 그러는데 괜히 가서 전화하거나 문자해가지고 왜 안 받니 왜 그러니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자, 외로울 때 쓸쓸할 때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 밥을 굶으면 안 됩니다. 아, 밥이요? 먹어야 됩니다. 아, 역시 박사님.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까? 술을 먹으면 안 되고 예. 밥을 굶으면 안 됩니다. 그래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밥 먹어야 됩니다. 그 사람보다 더 행복해져야 되고요. 네. 그 사람보다 조금 더 지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방이요? 긴 세월 네. 축적시켜놓고 버텨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박사님 생각합니다. 지방 없잖아요. 저요. 네. 하하 참. 네. 제가 또 그 한때 그 연예계의 숨겨진 몸짱이라고 네. 난리가 났었죠. 예전에 그랬죠.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참, 네, 진짜. 네. 저는 진짜 옷을 입고 사는 문명 시대에 태어났다는 것이 굉장히 한스러울 때가 많을 정도로 참, 네. 아, 나 참. 가끔씩 집에서 정말 어머 이걸 왜 나만 봐야 돼? 이런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명절날 또 뭐 네. 이런 유머 또 뭐 네, 유머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큰일 납니다. 네. 팔굽혀펴기 네. 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김재동 씨한테 배웠습니다. 참, 맨손 체조 김재동 씨한테 아하, 배웠습니다. 참네. 네. 자. 그다음에 제가 쌍절곤, 네. 곤봉. 네. 그다음에 집에 또 뭐 무술하는 아하, 참 이렇게 무술에 관심이 없습니다. 집에 네. 또 무술하는 게 있는 게 목인장입니다. 목인장, 네. 목인장입니다. 목인장이에요. 목인장. 목인장이 뭐냐면요. 막대기에 무술 연마하지 않습니까? 이소룡이 이렇게 손 태권도 연습하는 거. 나무 모양의 사람 모양으로 된 무술 단련 기구입니다. 목인장. 이 영춘권에서 주로 단련할 때 쓰는 것이고요. 네, 쌍절곤. 그다음에 제가 쌍절곤 잘하죠. 쌍절곤 배운 쌍절곤 돌리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네, 봤죠. 난리 납니다. 그거 보면은 정말 함부로 글쓰기 힘들 겁니다. 네. 제가 쌍절곤을 왜 배운지 아십니까? 왜요? 어떻게 어머나. 참 또 명절에 이런 얘기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태권도 도장을 다녔습니다. 네. 당시 3개월까지는 공짜였어요. 네? 요즘도 그 음악 사이트 이런 데서 2개월, 3개월 100원 뭐 200원에 하는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3개월 이상부터는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못 다녔습니다. 친구들은 가는데 돈을 내야 되니까 이제 못 가는 거죠. 네. 근데 그걸 참 친구들은 다 가니까 그걸 이제 도장 바깥에서 가지고 창문 바깥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슬쩍슬쩍 이렇게 본 거예요. 아, 그랬어요. 친구들은 거기 다 가니까 네. 제가 또 너무 잘했다고. 제가 몸이 굉장히 날렵하고 빠릅니다. 그리고 너무 잘했어. 안경을 벗으면 이게 무인의 눈입니다. 이게 우리 의병의 눈이에요. 안 보이는데. 이게 참 유튜브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이게 의병의 눈입니다. 의병. 여러분 정미의병, 을사의병, 맞아요. 이런 의병들 사진 보면 흑백 사진 보면 네. 딱 여기서 제가 총을 들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조선 포수입니다. 삼포수. 이 범포수예요. 네. 우리 홍범도 장군이 장군 뒤쪽에. 범포수입니다. 우리 홍범도 장군이 범포수예요. 그래서 이 범포수들은 왜 총을 잘 쏘시냐 하면은 이 범을 한 방에 못 잡으시면은 본인들이 다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격술이 뛰어나. 이게 정확히 이 범포수의 눈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홍범도 장군께서 독립운동을 시작하실 때 이제부터 우리는 범을 잡지 않고 개들을 잡는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시작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네. 그때의 눈빛이 저는 이 눈빛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이렇게 약간 웃잖아요. 안경을 쓰고. 백범김구 선생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여기서 고개를 똑바로 딱 들고 여기 콧선을 붙이면 도산 안청호 선생이에요. 요 얼굴 윤곽이 네. 이게 전통적인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하고 닮았다는 것이 아니고 네. 이런 얼굴들이 외롭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왔던 것은 바로 이런 얼굴과 이런 눈매다 하는 것을 네. 저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눈 크고 잘생긴 것들이 잘못 듣다는 것이 아니고 네. 눈이 작고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시대를 열어나가겠다.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하다가 여기로 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잘 온것 뭐 같아요. 됐습니다. 어차피 네. 뭐 초대 손님인데 뭐 방송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뭐 전 모릅니다. 김진희님께서 제동 진희 씨 씨? 덕에 예. 네, 올해 들어 최고로 많이 웃었습니다.
아이 그럼요. 네. 제가 뭐 하기만 해봐요. 네. 참 진짜 30분 안에 사람을 기절시킬 수 있어요. 그 사망까지는 아니고. 네. 사망까지는 아니고. 원하시면 뭐 원하시면? 근데, 네 원하시면 기절까지는 네. 시켜드리죠. 그렇죠. 웃음계 초크죠 초크. 네, 알겠습니다. 5526님께서 제동님 외롭지는 않은데 좀 화가 납니다. 화를 다스리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그 화를 다스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외로우면서 화로. 예. 화가 났을 때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럼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화가 난 것을 알아차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화내네?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이게 화가 조금 보이기 시작하면 이 화에 압도당하지는 않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야, 화 좀 내지 말고 얘기해라. 그랬을 때 그 사람이 주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화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과 술 내는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은 특징이 똑같습니다. 안 취했다고. 안 취했다 그러고 화를 안 냈다 그러고. 네. 두 번째는 공간 감각이 없습니다. 네. 아무데나 눕고 아무데서나 옷 벗고 아무데서나 소리 지릅니다. 네. 공간 감각과 시간 감각이 없죠. 네. 그래서 화를 알아채는 방법이 있고 제일 좋은 방법은 화 안 나는 상황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네. 그 방법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화가 나시는지는 여쭤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들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근데 저도 요즘 화 진짜 많이 납니다. 제가 주진우 씨한테 가끔 얘기하잖아요. 이게 호르몬 때문인지 진짜 화 많이 냅니다. 혼자서. 왜 이렇게 화내? 그래서 타니한테 가끔 화내지 않으려고 굉장히 조심하고 있습니다. 걔가 뭔 죄가 있어요? 예, 그럼요. 네. 그 집에서 언제 제일 화나는지 아십니까? 언제요? 이 탁자 같은데 일어나다가 무릎 부딪혔을 때 있잖아요. 자주 부딪혀요. 너무 아프거든요. 네. 그럴 때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이건 누구한테 화를 낼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나한테 내야 되는 건데 그게 낫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누가 옆에서 아프겠다. 왜 그랬어? 아프겠다. 6318님께서 제동님 안경 벗은 모습 너무 예뻐요. 너무 당연하죠. 예뻐서 요정 같아요. 당연하죠. 네. 요정이 있다면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서 안 나타나는 겁니다. 네. 요정이 그랬구나. 있다면 이렇게 생겼죠. 네. 그랬군요. 여러분들이 요정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네. 보고도 못 본 척한 것이. 그렇습니까? 여기 있지 않습니까? 수십 년을 여러분 눈앞에 나타났다고요. 네. 보고도 여러분들이 못 본 척하신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요정을 인정하세요. 네, 알겠어요. 배짱님, 주변에 20대 취준생들 많은데요.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을까요? 위로하는 게 나을까요? 에이, 그 아무 말도 시키. 제가 이런 얘기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악마의 편집 해가지고 욕 엄청 먹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취준생인데 친척이 와가지고 자꾸 언제 취직하냐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런 거 물어볼 거면 제깍 취직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아니면 묻지를 말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볼 거면 네. 그죠? 자기가 취직이 되도록 만들어 놓든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는데 앞뒤 다 잘라버리고. 김제동 취직이 제깍 되는 사회를 만들어 놔야 해.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제가 극도로 상담을 하지 않으려고 할 것 같죠. 천만에입니다. 상담은 아니고 상담이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냥 제일 답답하고 힘든 사람이 누구겠어요? 본인입니다. 예. 그 사람이 얘기할 때까지 그냥 밥 사달라 그러면 밥 사주고 만나서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야기 들어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그거 뭐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도울 수 있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그런 시기를 다 겪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뭐 딴 얘기 눈에 들어옵니까? 안 들려요. 아니 그럼요. 그럴 때는 그냥 주저앉아서 좀 힘들어하면 같이 옆에 있어주고 걸어가면 뒤에서 그래서 앞으로 나가려 그럴 때는 뒤에서 바람 대주고요. 멈춰서고 싶다 그럴 때는 닻이 대주고요. 가고 싶다 그럴 때는 돛이 대주고요. 그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그럴 때는 그저 떨어져 있어 주는 것도 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탄이 취업해야 되는데. 그런가요? 탄이가 고생이 많네 얘기하네요. 예. 0211님께서요. 저는요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는데요.
그러니까 살이 계속 쪄요. 살이 찌니까 스트레스 쌓이고요. 스트레스를 풀려면 또 먹는 거밖에 없고 이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야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 모두의 고민이죠. 근데 뭐 지금 다 답을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드시면 네. 살이 찌는 굴레가 있고 네. 안 먹으면 먹고 싶은 굴레가 있고 네. 그러니까 드시고 살이 쪘더라도 기쁘게 또 네. 드시면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될 것 그렇죠. 같고 근데 안 먹고 싶은데 살이 좀 빠지고 싶다 할 때도 그걸 괴로워하지 않고 기쁘게 안 먹고 예. 뭐 그런 방법밖에는 없지 않을까요? 기쁘게 안 먹는 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는 다행히도 또 약 올리는 얘기가 지금 저는 다행히도 이렇게 딱히 이렇게 좋아하는 음식이 없어가지고. 제동 씨는요 적게 먹고요. 저요 많이 네. 먹어요. 저 라면에 밥 말아 먹습니다. 그건 알죠. 가끔 먹을 때 먹잖아요. 많이 먹습니다. 저는 네. 많이 먹어요. 가끔 이제 뭐 그리고 저는 된장찌개, 김치찌개 이런 게 제일 맛있으니까.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서까지 안 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그것이 건강을 해치면 안 된다. 네네. 건강을 해칠 때까지 과식을 하면 안 된다. 네. 네. 저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먹는 거 이거는 문제가 있는 네. 것 같아요. 너무 먹는 걸 맛있는 권장하고 거. 먹방 이런 거는 안 보지만 네. 그거는 좀 맛있는 거 네. 드셔야죠. 네. 네네. 그러면서 뭐 운동하고 같이 이웃에 사는 개 있으면 산책 자주 시켜주시고 네. 개를 같이 사는 게 힘드시면 그러니까 우리 집 타니 같은 경우에 이웃 분들이 많이 산책을 좀 시켜주셔요. 네. 곽은혜님께서 제동님 건강 관리 잘하세요.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아쉽게라도 이렇게라도 좀 산타처럼 나타나 주시니 너무 좋습니다. 건강 관리 물어봅니다. 산타처럼 나타났다고요? 네. 지금 추석인데요? 네. 아니, 추석 때 도대체- 산타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꼭 시간 맞춰서 나타나야 될 필요 없죠. 예. 맞습니다. 추석 네. 때도 산타도 오고요. 예.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는 누가 와야 되나? 조상님들이 오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네. 아쉽게라도 이렇게 나타나 달라고요? 아니 자주 나타나 달라고. 예, 그럼요. 추석 때도 나타났으니 크리스마스 때도 나타나야죠. 이 프로그램은 그러면 크리스마스 때도 합니까? 아니 목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야죠. 목표입니다. 알아서 잘하세요. 네. 3123님께서 저는 네. 술을 잘 안 마시는데요. 회사에는 주당이 많습니다. 반주당 정도가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술자리 견디기 어렵습니다. 술자리에서 사람들은 계속 화기애애하게 얘기하는데 혼자 고립되는 느낌입니다. 꼭 술을 먹어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외롭습니다. 이렇게. 참 저도 잘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전 진짜 잘 먹었잖아요. 네. 제가 연예계 4대 주당의 한 명으로 너무 많이 먹었죠 한때. 네, 연예계 4대 주당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불리웠습니다. 네. 술집에 들어가면 늘 이렇게 물었어요. 술이 얼마나 남았어요? 이렇게 물으면서 시작했던 사람인데 술자리에서 한번 주정을 심하게 하시면은 네. 사실 안 가도 되는데. 그래요. 예, 주정을 심하게 하시면 안 가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술이 안 취한 상태에서 취한 사람들을 보는 게 제일 힘듭니다. 네. 여러 가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우리는 술을 먹어봤기 때문에 이제 술 취한 사람들은 아니까 견딜 수 있는데 저거 곤욕이죠. 맞습니다. 네. 술을 안 먹고 그냥 뭐 지내셔도 돼요. 저 기자 생활하다가 주는 술 계속 받아 먹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즐겁지도 않고 또 술자리 이어지는 게 저는 좀 싫어서요. 누구한테 얻어먹는 것도 싫고. 그래서 술을 안 먹겠다. 그리고 술자리에서의 관계, 술자리에서 얻는 정보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는데 그 뒤에 더 좋은 기사를 더 많이 쓰기 시작한 것도 같습니다. 한 5번 정도까지가 힘들고요. 5번 정도 딱 지나서 저 사람은 술을 안 먹는 사람이다까지 가는 데가 좀 힘들지. 네. 그 다음부터 그게 딱 되면 요즘 뭐 누가 술 권하고 이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요. 백대현님께서는요. 사람들이 사랑과 집착을 혼돈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사랑과 집착을 구분하고 좋은 관계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저도 사랑과 집착을 혼돈합니다. 네. 예, 뭐가 집착이고 뭐가 사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게요. 가끔 이렇게 탄이를 볼 때 네. 와, 내가 가끔 저하고 같이 사는 강아지 탄인데요. 지금은 뭐 개입니다. 개 커가지고 이 아이한테는 집착이라는 게 좀 덜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이 네. 저도 처음 개하고 같이 살아보는 건데 기대가 없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사람한테는 기대가 있고요. 예. 저의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기대가 있는 대상에게 집착도 생기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도 나한테 그렇죠.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만큼 좋아하는데 조금만 이것만 이것도 못 해줘 이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어떻게 대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뭐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렇게 얘기하는데 타니한테는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얘가 커가지고 나를 봉양할 거야. 얘 군대 갔다 오면 나한테 효도하겠지. 이런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냥 그래서 저는 가끔 왜 우리 막 이렇게 하늘 보고 좋아하거나 꽃 보고 좋아할 때도 기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하늘 너무 좋다 이럴 때 하늘한테 집착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네. 뭐 꽃에 집착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니까 저는 타니한테 가끔 그런 생각할 때 그래서 그런 걸 이게 느끼고 혼자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혼자서 그래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한테 좀 실망하려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기대하고 있는 게 많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도 기대하고 싶어져요. 사람인데 어떻게 기대가 없어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맞아요.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아유, 그럼요. 집착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러면서 가는 거죠. 뭐 저거 다 알면 우리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 저도 지금 얼마나 집착하는 대상이 많은데 말을 못해서 그렇지. MH님께서요. 요즘 웃을 일이 많지 않은데 제동님 덕분에 소리내어 웃습니다. 산소 같은 제동 씨 공기가 신선해지는 느낌입니다. 산소 같은 제동 씨 하시는 거 보니까 어떤 시대를 살았는지 대충 나옵니다. 우리 이영애 선배님 한참 광고 찍으실 때 그때인 것 같아요. 이것도 이거 유튜브로도 나갑니까? 네,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나가요. 그럼 아까 이렇게 뭐 안경 벗고 했던 것도 다 보이죠. 아하, 그래요. 잘 됐네요. 잘 됐습니다. 또 딴 건 안 봐야 되겠네. 네, 알겠습니다. 네. 샤이니의 산소 같은 너. 이게 떠올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샤이니까지 나왔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공주 바라기님께서 제동님 덕분에 긴 연휴 마무리 잘 되는 느낌입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위로받았어요. 외로웠는데 쓸쓸했는데 위로받았어요. 즐거웠어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그런 분들한테 볏집처럼 이렇게 기대서 가야죠. 외로움이 주는 제일 큰 선물입니다. 외롭지 않은 사람들은 서로 기댈 생각 잘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힘이 있거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그 중심부가 쇠퇴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진짜 귀한 사람들을 다 쳐내버립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나 외롭고 주변부 변방에 있던 사람들은 서로 기댈 곳을 찾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또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나가고요. 저는 외로움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서로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한테 기댈 수 있어서 저도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동 씨한테 기대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와요. 참 좋은 방송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치자들은 아무튼 세계 최고입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세계 최고입니다. 진행자가 세계 최고니까. 이거 무슨 김제동 씨 세계 최고의 고독 전문가와 함께 추석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벨 고독상이 제정되기를 국제사회에 촉구하는 바입니다. 단연 수상권인데 긴 추석 연휴 김제동 씨하고 잘 마무리했습니까? 참 감사합니다, 김제동 씨. 자, 연휴 동안 받은 스트레스, 외로움, 고독, 쓸쓸함 잘 극복하시고요. 우리 일상으로 잘 돌아가 보자고요. 백예린이 불렀습니다. 바이바이 마이 블루 들으면서 주진우 라이브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여러분 사느라고 애쓰십니다. 김재동이었습니다. 가득 안고 싶